네, 저는 사회를 맡은 김태일입니다. 1부에서 이제 뭐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여러 가지 고생 많습니다. 의제들을 다루었습니다. 찍느라고. 이어서 2부의 토론 주제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현재 정세 변화와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하는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합니다. 지금 뭐 이 시대를 대전환의 시대 이렇게 말하는데 다들 주저하지 않습니다. 오늘 펼쳐놓은 주제들도 다 그러한 것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구, 기후 생태, 또 민주주의, 뭐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이 문제들이 그리 간단한 것이 아니다라는 점이 우리가 첫 번째 좀 주목해야 될 대목이고, 또 이것을 헤쳐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 스스로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하는 것도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왔던 것과 좀 더 다른 상상과 고민이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민주화 이후에 뭐 한 세대가 훌쩍 지나갔습니다만 그동안 여기에 모이신 여러분들, 저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주로 이 시기에 질문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덧 우리가 새로운 세대들에 의해서 혹은 또 새로운 문제들에 의해서 질문을 받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그 독립영화, 그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출품된 독립영화 중에 애국소녀라고 하는 아주 작은 그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혹시 기회가 되시면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민주화 세대가 이제 질문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그 영화 보고 나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 전에 또 그 조선희라는 소설 작가가 쓴 그리고 봄이라는 소설도 있었는데 그건 역시 민주화 세대가 그동안에 직면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맞닥뜨리고 당황해하고 또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성찰을 하는 뭐 그러한 질문들이었습니다. 이제 그것은 뭐 문화예술이라는 어떤 인문학적 영역에서 생겨나고 있는 그런 그 질문입니다만은 이제 우리 사회과학과 정책의 영역에서도 이제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가야 하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반드시 그동안 우리가 어디에 왔고 어디에 서 있는가라는 점을 성찰해보는 우리 스스로의 그런 성찰적 자세, 돌아보는 그런 자세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 발표를 듣겠습니다. 오늘 2부에는 세 편의 발표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났기 때문에 한 10분에서 15분 사이 정도로 발표를 좀 압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도천수 시민의 시대 상임 대표께서 격동의 남북관계 새로운 길이라는 주제에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네, 가능하면 줄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체의 제 이론이니까 10분 이내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자리에 많이 함께 하셨는데 지금 얼마 그 자리에 함께 하신 분이 많지 않은데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이 진정한 전 애국자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애국자가 많아 이 대한민국 어디로 가나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저는 오늘 발표해 준 놈은 격동의 남북관계 새로운 길입니다. 자, 지금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일단 파워포인트로 간단히 정리를 해봤습니다. 얼마 전 윤석열 대통령이 8.15 광복절에 이른바 8.15 통일 독트린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8.15 통일 독트린이라고 그날 광복절의 기념사에는 나오지 않지만 통일부에서 설명할 때 이렇게 통일 독트린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3대 통일 비전, 3대 통일 추진 전략, 7대 통일 추진 방안으로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소위 3대 통일 추진 전략이
이른바 북한에서 1964년도 노동당 중앙위원회 회의에서 발표한 3대 혁명 강화라는 것과 내용이 유사하다 이렇게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뭐 유사해도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 당시에 북한의 통일 그 방침 전략이 올바른 것이었다면 우리가 뭐 2024년에 흉전내도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문제는 이 당시 북한의 발표는 당시 국력은 남한보다 북한이 훨씬 더 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에선 그 국력을 바탕으로 해서 그 당시 발표한 북한의 통일 전략은 사실 남한을 흡수통일하겠다는 그런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023년도에 남한이 북한을 흡수통일하겠다 이렇게 전략을 정한다면 이건 기본적으로 잘못된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지금 그 8.15 독트린 이후에 지금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윤석열 정부의 통일 전략은 한마디로 담대한 계획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 통일 정책은 선비핵화 이후 경제 지원인데 이것은 사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통일 정책과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북한이 대통령은 수시로 북한이 핵미사일 발사 움직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타격하는 킬체인, 한국 미사일 방어, 대량 응징 보복의 삼축 체계 대응이 필요하다. 이걸 수시로 발표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북한테는 엄청난 군사적인 위협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비해서 한미일 합동 군사력도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또한 이 한미일 군사동맹이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확산되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사실은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내용적으로 가고 있고 공식적으로 한미일이 군사동맹을 인수한 것은 아닙니다. 이건 정확히 좀 짚고 넘어갈 지점이라고 생각하고 또한 유럽의 나토에 연대하는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있어 군사력이 강화되고 있어서 북으로부터는 굉장히 위험 요소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정세가 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북한은 2023년 10월 21일 북한당 중앙위원회 제8차 8기 부차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가 동족관계가 아니고 적대적인 두 국가, 전쟁적인 교적 국가로 규정했습니다. 이게 엄청난 이거 지금 우리한테 그 쇼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발표였습니다. 2024년 1월 5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에서는 전쟁이 일어나면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 평정하고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말의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지 이거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삼천리 금수강산이라는 말은 사용 안 한다. 또 자주평화 민족 대단계 이런 표현 삭제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남북관계는 격동이 휘말리고 있습니다. 2019년 2월 28일 북미 한우회담 실패가 남북관계가 악화되는 결정적인 계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남북 북미 한노이 회담은 사실은 그 미국 트럼프 대통령 때 안보부 장관이었던 볼턴 헤거를 보면은 미국은 이 회담의 성사를 시켜줄 의사가 없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 남한이 특별하게 남북관계 당사자로서 한 중재자, 어떤 때에 따라서 뭐 운전자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할 게 별로 없다. 이게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여지고요.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그 시기에는 지난 시기에 한 번 했던 남북 공동선언을 두 차례를 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평양에서 15만 그런 그 북한 주민들 앞에서 엄청난 5천년 우리는 함께 살았고 뭐 70몇 년은 우리 헤어져 살았다. 이제는 하나로 뭉쳐야 된다. 이런 그 엄청난 그 메시지를 던져서 북한 주민의 환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두 번의 공동선언 이후에 실질적으로 후반기 이 선언을 이행한 게 사실 별로 없습니다. 이것이 중요하게 저는 작용했다고 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2019년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개성공단 금강산 강압을 조건 없이 재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남한이 아무런 그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는 2019년도 아까
저 왔다 가신 이인영 의원이 통일부 장관이 할 때 추진했던 독감 치료제 타미플루를 북한에 지원하기로 했는데 유엔사에서 그 타미플루를 싣고 가는 트럭이 전략물자다. 이래가지고 유엔사 불에서 못 보냈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트럭이 전략물자라고 하는 것을 누가 그 판단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습니까? 트럭이 어떻게 전략물자입니까? 만약에 트럭이 전략물자라면은 하다못해 무슨 그 리어카에도 싣고 가야 되고, 이력가도 싣고 가는 것을 막는다 그러면은, 여러분, 저 옛날에 금강산강간 처음에 배 타고 갈 때는 동해안 한참 나가서 이렇게 그 금강산을 갔습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가 배를 타고 이렇게 보낸다 그러면 그거는 유엔사의 제재사항이 아닙니다. 어떻게든지 보내는 의지가 있으면 보낼 수 있는데, 유엔사가 막는다고 못 보낸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북한이 남북관계를 이렇게 돌변하는 거에 중요한 원인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우리는 그 북한의 발표를 이해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해는 할 수 없지만은 북한이 왜 그렇게 돌변했는지를 역지사지하는 그 측면에서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첫째는 북미 대화나 합작 과정에서 남한이 한 번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매개를 하지 못했다. 둘째는 지난 시기 수많은 공동선언이 있었지만은 그 남쪽 내부에서 남한 내부에서 실제로 이 공동선언을 이행을 하지 못했다. 김대중 정부의 금강산 강간 개성공단 이외에는 한 일이 저희들이 없습니다. 다음 단계 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됩니다. 근데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 전에 좀 우리 반성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두 차례나 남북 공동선언을 한 문재인 정부가 하노이 회담 이후에 과연 주로 미국과의 관계에서 통일 외교를 제대로 했느냐 이걸 좀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민간 통일운동도 자주평화 민족 대단계라는 과제 중에서 자주의 과제에 소홀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족 공동행사를 하면서 너무 우리 통일운동 진영도 안지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는 지속적인 남북 대화와 협력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했지만 그만큼 우리는 남남 대화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 이것도 우리가 반성해야 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넘겨주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상황에서 하노이 북미 회담에서 미국이 북한한테 의한 것이 CVID입니다. 안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해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비핵화를 해야 경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제가 보기에 북한은 오히려 북한한테 CVID한 그런 그 보상을 약속해야 되는 북한이 대화에 나선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 상황은 북한은 과거에 스몰 딜도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폈지만 앞으로는 저는 스몰 딜을 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완전한 빅딜 이렇게 돼야 북한이 대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그 세계 정세가 다국화 시대로 변했기 때문에 유엔과 미국의 대북 제재가 효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 6월 북한과 러시아의 체결이 단절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시죠. 새로운 길을 모색을 해야 됩니다. 우선 새로운 길을 모색하려면은 먼저 신뢰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지금 대북 전단 살포 이런 거 진행되는 한 남북 대화에 있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민간 차원의 교류 협력을 활용해야 됩니다. 지금 통일부는 박근혜 이명박 정부 때 했던 민간 대화나 교류도 전혀 허용하지 않고 또 접촉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지금 남북 대화 되지 않습니다. 8.15 독트린에서 남북 대화 협의 체제를 제안하는 것은 그나마 환영할 일입니다. 그러나 남북 대화가 되려면 민간 교류조차도 완전히 막으면서 어떻게 남북 대화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노선 전환을 좀 해야 된다고 해서 이건 저희 제안입니다. 이건 당장 이것이 될 수 있다고 저도 재반 조건이 어렵게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통일 정책의 노선 전환을 위해서는 저는 무엇보다도 남북 대화 이전에 남남 대화가 중요하다. 정권이 바뀌면은 통일체 바뀝니다. 북한이 남쪽을 상대하겠습니까? 그래서 남쪽에서 최소한도 독일처럼 독일의 기민당과 산민당이 통일 정책은 꾸준히 이어왔기 때문에 통일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여당 야당이 정권이 바뀌면 정책이 바뀌는 이렇게 해서는 저는 남북 관계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남대화가 필요해서 남남대화를 통해서 남북 공동선언이 이 국회에서 비준이 되어야 됩니다. 지난 그 21대 민주당이 그 공동선언 국회 비준을 추진했는데 잘 못했습니다. 근데 이번 회기는 반드시 그동안 그 7.4 남북 공동성명에서부터 평양선언까지 남북 정상이 합의한 선언은 국회에서 반드시 비준을 해야 됩니다. 이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저는 지금 남북이 관계가 바뀐 상태에서 비핵화에 대한 대화를 요구해서는 저는 남북관계 대화도 안 되고 관계가 진척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회 전략으로 한 번 더 경제 공동체 건설이라는 그런 새로운 길을 제시해봤습니다. 낮은 단계의 경제기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특히 중국과 대만이 군사적으로 계속 긴장하고 대립을 해도 중국과 대만은 이미 오래전부터 경제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대한민국이 이 코리아가 중국과 대만이 하는 경제교류, 민간교류를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독일보다 중국보다 훨씬 더 발전할 수 있는 나라인데 중국이 하고 독일이 할 걸 왜 우리가 못합니까? 물론 조건이 다릅니다. 조건이 다르고 어려운 여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코리아가 대단결하면 저는 이런 난관 다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북한과 유엔과 미국이 제재하더라도 금강산 강난도 김대중 대통령은 카터한테 미리 얘기 안 하고 다 진행했습니다. 나중에 카터 다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권은 뭐 시에서 힘들지 않겠지만 다음 정권은 반드시 통일 지향하는 정권이 탄생이 되어야 하고 또 통일을 지향하는 정권이 또 집권을 하더라도 그 당시에 야당이 발목을 잡는 그런 일이 되버리지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 막혀있는 남북관계 뚫을 수 있고 새로운 길을 통해서 남북 평화와 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길을 최대한 앞당겨서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그 주제와 또 생각할 거리는 이어지는 안병진 교수님 그 발표나 또 정욱식 소장님 발표 속에 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 발표를 듣고 얘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한마디 좀 끼어들면 지금 뭐 건국절, 뭐 광복절 논쟁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한겨레 신문에 조그마한 칼럼이 하나 실렸는데 그 칼럼의 제목이 여운형의 후예와 이승만의 후예라고 하는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뭔 내용인가 해서 궁금해 봤더니 결국은 그 해방의 주체성을 주목하는 여운형의 후예와 해방의 국제성만 이제 강조하는 이승만의 그 후예들이 지금 79년 동안 내전을 벌이고 있다. 뭐 이런 것이 요지였습니다. 뭐 이제 더 깊이 또 토론이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아주 전곡을 찌르는 얘기인 것 같아서 기억이 남는데 어쨌든 그 주체성과 국제성 같은 것들은 뭐 우리의 외교 국방이나 또 평화 안보 등의 문제에 기본적인 생각의 틀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병진 그 경희대 미래문명연 교수께서 혼돈의 미국 대선과 시사점에 대해서 발표하시겠습니다. 역시 한 10에서 15분 정도 말씀해 주십시오. 예, 소개받은 안병진입니다. 그 시민사회 선배님들 모시고 이렇게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노천수 대표님이 저한테 주신 화두는 미국 대선이 끼치는 영향인데요. 사실은 미국 대선은 애초부터 제 소견에 불공정한 대선입니다. 왜 불공정한 대선이냐면요. 미국 대선은 저희 한반도를 비롯해서 전 세계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죠. 근데 정작 투표권은 미국 유권자들한테만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것 자체가 애초부터 불공정합니다. 그래서 한반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대선을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이 갈 길을 이야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짧게 한 10분 정도만 제가 드리고 싶은 화두만 소개하는 걸로 이야기를 짧게만 하겠습니다. 제가 10월 초에 제가 제시하고 싶은 대안을 책으로 내니까 혹시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책을 봐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일단 혹시 선생님들이 궁금하신 건 대선의 결과일 텐데 송구하지만 그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지금 예측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조금 무리한 얘기입니다. 특히 미국은 대선의 성격이 그렇습니다. 한국과 달리 사실은 막바지까지 선거 전략을 어떻게 구사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집니다. 근데 조금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해리스의 당선 가능성이 제법 됩니다. 제법 되고요. 지금 거의 해리스 현상? 미국 민주당의 어떻게 보면 오래간만에 보는 어떤 운동적 현상 같은 게 좀 생기고 있습니다. 놀라운 현상인데요. 그런 점에서 미국 민주당 사람들은 굉장히 고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글쎄요. 그러니까 해리스가 놓여있는 상황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저는 항상 궁금했던 게 왜 미국은 이준석 현상이 생기지 않을까? 한국은 이제 젊은 남자, 여자 사이에서의 어떤 굉장한 갈등들이 안타깝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은 그걸 가지고 어떤 돌풍을 일으켰죠. 왜 미국은 그런 현상이 없을까 했는데 안타깝게도 그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해리스가 지금 돌풍은 일으키고 있지만 과연 청년들이 다 해리스에게 결집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30대, 40대 남자들도 생각보다 해리스에게 지금 표를 많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거라든지, 그리고 중동의 네타냐후 같은 총리는 어떻게든 해리스 집권을 막기 위해서 네타냐후 그리고 푸틴 다양한 어떤 외국의 권위주의적 지도자들이 힘을 합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소견에 대선 결과는 아직 알 수 없다. 그러나 해리스의 당선 가능성이 약간은 좀 높은 편이다 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11월 5일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혹은 11월 5일이 아니라 1월까지도 지켜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반도에 워낙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긴밀하게 계속 관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에게 가장 궁금한 건 해리스가 대통령이 됐을 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을 때 저희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인데요. 해리스가 됐을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비슷하게 얘기를 하시지만 바이든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지금 미국 민주당 정권은 남북관계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해리스 대통령의 1순위는 중동 문제 해결이 될 겁니다. 그리고 미국 민주당의 안보 관계자들은 북한이 도발하면 얼마든지 제압할 수 있다라는 강한 어떤 확신 같은 걸 갖고 있습니다. 다소 위험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적 인내 기조가 좀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북한이 도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호 게임이니까 이제 미국 민주당도 반응을 하겠죠. 근데 4년간에는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해리스는 재선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재선을 하는데 북한 문제는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 해리스가 운이 좋게 재선을 한다. 그럼 재선에 대한 경우는 이후에 유권자들을 신경을 안 쓰고 역사의 업적을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과거 오바마가 그랬듯이 빌 클린턴이 그랬듯이 북한 문제 해결에 조금은 더 나설 수 있습니다. 연락사무소까지 갈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관계가 녹록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의 관심은 북한이 아니라 중국이죠. 최근에 백악관과 미국 기류가 조금씩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핵무기 때문에. 북한의 핵무기가 아니고요. 북한의 핵무기에는 관심도 없습니다. 중국의 핵무기가 날로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한 백악관 내부의 기류가, 그러니까 미국 싱크탱크의 기류가 미묘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이 저는 걱정이 되고요. 그러나 어쨌든 민주당은 쿠바 문제, 베트남 문제, 중국 문제를 어쨌든 그 임기 중에 해결했던, 물론 트럼프가 쿠바 문제를 다시 뒤집었지만요. 그런 점에서 미국의 민주당이 중요한 건 우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설득하고 어떻게 이끄는가에 따라서 사실은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나갈 수 있죠. 8년의 어떤 시야를 가지고 생각한다면 저희가 너무 강대국의 어떤 체스판으로서 수동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죠. 트럼프의 경우는 단기적으로는 더 짜릿할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지난번보다 더 큰 스펙터클의 쇼를 기획할 겁니다. 왜냐하면 퇴임 후의 안전판으로 노벨상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쇠고랑을 차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방 차원의 검찰은 기소를 못한다라도 주 차원에는 기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아마 그리고 딸과 사위 아들들에게 물려줘야 되는 봉건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점에서 트럼프 임기 중에 단기적으로는 북한과의 굉장한 스펙터클이 진행될 겁니다. 물론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꼴대가 옮겨졌거든요. 하노이 파산 이후로 양쪽 다 협상의 조건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스펙터클은 할 겁니다. 문제는 그 스펙터클을 한반도 평화 모드로 이어갈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저는 상당히 걱정하고 있는 게 트럼프의 2기 참모들이 1기보다 훨씬 강경합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결국은 그래서 중요한 건 저입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아니고요. 저인데 그래서 저는 저희가 이제 대선 전국도 한국도 곧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과거 탈냉정기의 진보의 노선, 탈냉정기의 보수의 노선을 진화시켜야 됩니다. 보수는 보수 나름대로 노태우 정부 때 이용구 총리님께서 잘 하셨던 그런 합리적 보수의 노선, 진보는 진보 나름대로 지금과 같은 가혹한 신냉전적 분위기. 물론 신냉전만으로 규정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닙니다. 하지만 60년대 냉전 같은 분위기가 날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중 간의 핵무기 경쟁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노선의 진화를 본격적으로 시민사회에서 추동하고 그리고 한국의 대선 후보, 한국의 정치인들, 한국의 지식인들이 함께 그것을 만들어 나가고 초당적으로 합의하고 미국의 조야에 설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미국은 제국이지만 설득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얼마든지요. 그런 점에서 시민사회 역할이 중요하고 제가 던지는 화두는 그냥 그 윤석열식으로 뭐 자유민주주의 흡수통에 그렇게 천진난만한 그러한 한국판 네오콘의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 것보다는 누구든 그거 권위주의자든 혹은 자유주의자든 함께 살 수밖에 없는 생명의 화두, 평화의 화두 이런 화두를 가지고 더 높은 수준의 화두를 가지고 접근했을 때 훨씬 더 좋은 딜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코로나 앞에서 장사가 없잖아요. 기후 앞에서 장사가 있습니까? 그래서 생명과 평화 이런 화두로 우리가 외교 안보 노선을 재구성해야 된다. 그런 점에서 저희에게 임무가 막중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딱 9분 썼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 이제 두 분 얘기를 들었는데 두 분 얘기가 아주 이제 관통하고 있습니다. 도천수 대표님도 또 그 방금 우리 안병진 교수님도 새로운 길, 새로운 노선으로의 진화 이게 필요하다 하시고 현재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나누어져 서로 티격태격하고 있고 서로 뭐 기재기하고 있는 이런 생각을 넘어서는 새로운 상상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두 분 다 하시는 겁니다. 뭐 남남 문제 사회적 합의를 어쨌든 해결하고 또 그것을 제도화할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하다는 도천수 대표님의 말씀이나 또 안병진 교수님은 방금 마무리 말씀 이제 발제문 속에는 생명공화주의라는 말로 이제 압축을 하셨습니다만 그러한 것들이 어쨌든 새로운 상상력이 요구되는 시점에 서 있다라고 하는 지적을 함께 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시작할 때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그동안에 해왔던 것과 다른 일들을 맞닥뜨리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자, 그러면 이어서 우리 정욱식 소장님 이 분야에 뭐 아주 주목받는 그 다음에 또 담론을 이끌어 오시는 분이신데 시간을 많이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하여튼 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예, 과찬의 말씀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예, 시간 관계상 저도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요즘 가끔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너한테 그 미국 대선에 투표권이 있다면 누구한테 투표를 하겠느냐 이런 질문을 가끔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뭘 갖다 기권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양가적인 감정이 있다는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그게 참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해리스는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인종적 다양성에 기반하는 정체성의 정치를 추구하고 있고, 뭐 트럼프는 아시다시피 굉장히 이제 백인 남성 우월주의를 추구하는 이런 양상인데, 근데 국제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은 많이 다릅니다. 오히려 해리스를 비롯한 그 민주당의 주류는 이 세상에 뭐 자유민주주의와 독재체제의 이런 어떤 대결로 몰아가는, 그래서 이제 자기들과 체제가 다른 국가들은 좀 굉장히 좀 배타성을 띠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해리스도 뭐 최근에 후보 수락 연설에서 그런 모습을 보였고, 반면에 트럼프는 어찌됐든 뭐 정치체가 다르고 뭐하건 간에 좀 뭐 적대 국가들하고도 좀 잘 지내면 좋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쪽에 또 뉘앙스를 또 풍기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재미난 현상인데, 그러니까 이제 한반도 문제만 보더라도 우리 한반도 문제에 관련해서 김정은 위원장을 향해서 뭐 독재자다, 폭군이다 이렇게 부르면서 뭐 상종조차 안 할 것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게 유리한 건지, 어쨌든 핵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쪽 나라하고 잘 지내는 게 좋다라는 의식을 갖고 있는 트럼프가 되는 게 좋은 건지, 뭐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부질없게 돼가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저는 그 지난 4월부터 저쪽을 조선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 제가 말씀드릴 시간이 없습니다만, 아무튼 그쪽 이름이 조선이기 때문에 조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거기서도 이제 이쪽을 대한민국, 한국이라고 부르고 있고, 저는 뭐 거기서부터 뭔가 좀 우리가 다른 출발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요즘은 조선이 너무 달라졌다는 겁니다. 당황스러울 정도로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지금 그 김태일 교수님께서도 지금까지 해왔던 것과는 전혀 다른 어떤 일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그리고 아까 이제 여러 가지 소설이나 문학 작품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저는 남북관계, 대북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논의되었던 정책들, 이런 부분들, 추구했던 정책들 다 휴지통에 버리는 거에서 출발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이거는 뭐 윤석열 정부의 지금 현재의 대북 정책뿐만 아니라 햇볕 정책으로 표현되는 대북형 정책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햇볕 정책이 잘못됐다는 취지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게 이제 민주 평화를 자처하는 분들,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의 정말 그 각성이 필요한 부분은 뭐냐면, 햇볕 정책의 계승 발전을 자임해 왔는데 후퇴를 거듭해 왔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정말, 그러니까 햇볕 정책의 핵심적인 그 기조가 뭐겠습니까? 선의훈환, 선경후정입니다. 선의훈환과 선경후정을 앞세운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난 수십 년 동안 분단위로 이 모순과 어려움이 중첩되어 있는 남북관계를 푸는 데 있어서, 그죠? 정치와 그 경제 문제를 분리하고, 그죠? 쉬운 것부터 문제를 해결하면서 어려운 문제 해결을 도모하는, 이게 이제 거기에 담겨 있는 건데, 한반도 문제의 핵심이 뭐겠습니까? 정치군사 문제입니다. 정치군사 문제예요. 그래서 DJ가 접근했던 부분은 뭡니까? 좀 상대적으로 쉬운 문제일 수 있는, 그죠? 인도적인 협력, 경제 협력을 통해서 어려운 정치군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토대를 닦는 게 햇볕 정책의 기본인데, 근데 그 후임 정권들은 이 문제를 제대로 가지 못했던 것이죠. 오히려 보수 정권 때보다 더 군비 증강을, 국방력 강화를 추구하면서 후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군사 문제 해결의 어려움을 더 가중시켜왔던 이런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좀 우리가 중요하게 성찰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제가 아까 뭐 이렇게 조선이 근본적으로 달라졌다고 말씀드렸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가난과 고립된, 그리고 이제 핵무기를 개발했던 그런 어떤 나라에서 지금 이제 가난과 고립에서 탈피하고 있는 핵보육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짧은 문장 속에는 지금까지의 대북 접근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 제로 베이스에서부터 다시 검토해야 된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왜냐하면 가난하기 때문에 뭡니까? 그죠? 가난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도와주면 저쪽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이제 부분들이 있었던 것이죠. 가난하기 때문에 저쪽을 또 압박을 가하면 뭐예요? 이제 두 손 들고 무릎 꿇고 나올 것이다. 혹은 무너질 것이다.
라는 이런 어떤 이제 국어 보수적인 기대도 있었는데 이런 게 다 사라졌다는 겁니다.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간절히 원하는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에 의해서 우리가 좀 더 중지하고 촉진하겠다. 그죠? 예. 근데 2019년을 지나면서 조선은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에 대한 미래를 깨끗하게 접었습니다. 접은 상태예요. 예. 그러니까 이것을 의미하는 바는 기존의 대북 접근의 어떤 이 영역 자체가 거의 사라졌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여전히 뭐 보수는 말할 것도 없고 민주평화 세력을 자처하는 분들도 그런 정치 세력들도 그런 정당들도 각주 구검의 오류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조선이라는 배는 저 멀리 가 있는데 그죠? 예. 서방은 여전히 과거의 틀에서 찾는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이제 좀 거칠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존의 정치에 우리가 지금 어떤 대전환의 시대에 뭔가를 모색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들은 기존의 정치를 다 혈통에 넣어버리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말씀을 그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너희 해법은 뭐냐? 저도 부족한 수가 있을 때 만무합니다. 저도 부족한 수가 있을 때 만무한데 다만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소위 말하는 통일지향적인 특수관계론에 입각한 구체제는 처참하게 몰락한 상황입니다. 몰락한 상황이에요. 반면에 신체제는 감조차 못 잡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방점을 둬야 될 거는 몰락한 구체제를 복원하는데 우리가 중점을 둘 거냐? 아니면 아직까지 감은 못 잡고 있지만 뭔가 이렇게 신체제를 새로운 체제를 모색하는데 방점을 둘 거냐? 라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좀 후자 쪽에서 뭔가 답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구체제를 복원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불가능해졌고 그건 어떻게 보면 실패를 반복하는 이런 어떤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토론을 요하겠지만 저는 신체제를 모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 그럼 신체제의 핵심은 뭐냐? 그건 두 국가론입니다. 근데 저쪽에서 말하는 두 국가론을 우리는 절대 수용할 수 없죠. 왜냐하면 아까도 도전 대표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쪽에서 말하는 두 국가론은 뭡니까? 적대적이고 교전적인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논의될 부분은 뭔가 이 그러니까 문제의 핵심은 적대성이 있기 때문에 적대성을 완화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의 어떤 좀 두 국가론은 어떻게 좀 가능할 것이냐. 그래서 제가 아까 조선이라는 표현도 이제 그런 맥락에서 좀 사용하는 부분이고요. 뭐 시간 관계상 제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좀 우리가 좀 이기적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 소위 말하는 북한을 상대로 해서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어요.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8.15 병축사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많이 나온다는 건 뭡니까? 일본은 2번이지만 북한은 36번인가 봐요. 또 자유, 그죠? 통일, 이런 것도 다 저쪽을 자유화시켜서 자유민주 체제로 통일하자 이런 취지로 나온 거잖아요. 이게 뭐 8.15 경축사인지 뭐 6.25 기념사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의 그 역사 인식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셈인데 그쪽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도 뭐 압력강 쪽에 뭐 큰 수해가 발생했을 때 그렇잖아요. 대북지원단체 저는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저쪽에서 무슨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저쪽은 관심 끈 지가 오래됐는데.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좀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라는 것 관련해서 제가 좀 만든 표현이 이기이관입니다. 이기이관은 뭐냐면 나를 좀 이롭게 하면서 관계를 이롭게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라는 질문이에요. 그죠? 햇볕 정책의 핵심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성공후등이에요. 저쪽이 좀 공을 좀 이렇게 좀 공을 좀 쏟으면 뭔가 우리한테도 이득이 있을 거라고 하는 그죠? 이런 어떤 접근법의 성공후등 이런 쪽에 그 표현들이 그래서 나온 것인데 저는 그것을 좀 전환을 해서 지금까지 뭔가 우리한테 이런 건데도 저쪽 때문에 못하겠어. 저게 이적 행위야. 이런 것들로 가져뒀던 것들을 우리가 한번 좀 테이블에 올려놓고 우리를 이롭게 하면서 관계를 이롭게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저는 이걸 테이블에 올려놓고 토론하는 것에서 이 무너진 남북관계, 위기에 처한 한반도 평화에 뭔가 좀 길을 찾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립니다. 세 분에게 결례의 말씀일지 모르지만 대단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세 분 다 아주 번뜩이는 그런 통찰력 보여주셨고요. 우리에게 중요한 화두를 던지는 겁니다. 그동안에 뭐
드문드문 얘기들을 다 해오신 것이기도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생각들하고 좀 다른 각도에서 봐야 되고요. 그 선공후득이 아니라 이기이관이라는 것도 아주 다른 것이거든요. 그 만져지는 본질은 같은 것이 있고 같은 목표에 다다르려고 하는 것입니다만은 관점과 설명 방법이 달라지고 또 거기에 따라서 전략도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안 교수님이나 또 이 도 대표님도 역시 같은 취지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제 길게 얘기는 못 나누겠습니다만은 이 자리가 뭔가 어떤 새로운 생각을 해야 되겠다. 새로운 생각하지 않으면 문제를 풀어가기 어렵다. 기존에 우리가 해왔던 여러 가지 생각의 틀과 슬로건과 개념들을 좀 내려놓고 한번 생각해보자. 그런 결의를 다지고 문을 나가면 오늘 이 행사는 굉장히 값진 것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 가집니다. 자, 한 3분 정도 말씀을 듣고 됐습니다. 그러면 한 5분 정도 좀 드셨는데 제가 실례인데 예, 저는 사단법인 잠깐만 조금만요. 제가 좀 실례인데 시간이 많지 않을 것 같아서 보니까 저기 좀 늦게 오셨는데 이병록 그 선생님 해고 제독 시리즈 그래서 좀 이게 먼저 하시고 두 번째 제가 좀 실례된 두 번째 질문을 좀 그러시죠. 예, 저는 1번, 2번, 3번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단법인 남북민간경제교류협의회 부의사장으로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앉아서 질문하겠습니다. 간단하게 1917년 제가 어제 수요 집회에서 하도 막을 썼더니 보이셨어요. 이게 주시기 바랍니다. 1917년 11월 29일 화성 15형이 성공하면서 북은 조선은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지요. 그리고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핵은 남쪽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핵은 왜냐하면 남은 우리 민족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던 것이 불과 몇 년 만에 그렇게 바뀌었죠. 남은 교전국가고 또 적대적인 관계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최근에 제가 느끼기엔 북은 두 가지 결심을 한 것 같아요. 남이 북의 존엄을 건드리면 전쟁하겠다. 전쟁할 결심. 또 하나는 이번의 전쟁은 끝장 보겠다. 끝장 볼 결심. 두 가지를 한 것 같아요. 그런 반면에 남쪽에서는 흡수 통일을 공공연히 공언하고 있어요. 윤석열은 3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 흡수 통일을 하기 위해서 남쪽에 있는 반국가 세력들을 발본색원하겠다. 두 번째, 북한 주민들을 변화시키겠다. 셋째, 그래서 한미동맹이 더 강화되어야 되고 일본도 끌어들여야 되고 심지어는 아시아판 나토에 가입해서 우리 젊은이들을 돌격대로 만들겠다. 죽음에 앞장서겠다. 이게 윤석열의 생각인 것 같아요. 선생님 좀 결론 주셔야 다른 분들한테 결론을 좀 질문을 드리면 이제 전쟁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렇게 갈 수도 없는데 근본적으로 정옥식 대표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이제 전쟁은 우리 조국은 소멸하고 민족은 절멸할 건데 이것을 막고 새로운 대안, 새로운 체제 여기서도 보면 신체제라고 말씀하셨고 우리 도천수 선생님 대표님도 새로운 길을 모색하자고 그랬는데 남북이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체제 예컨대 남쪽이 가지고 있는 비인간적인 체제를 인간화하고 북쪽이 가지고 있는 비민주적 체제를 민주화해서 남북이 공유할 수 있는 체제가 뭐 있을까 질문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 도천수 대표님이 지목하셨던 이병록 제독님 말씀하시고 맨 앞에 있는 우리 분홍빛 셔츠 입은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쪽 줄로 가겠습니다. 예, 잠깐만 계세요. 예. 아주 편히 들으려고 왔는데도 저를 지명해 주셔가지고
그 대신에 짧게 해주셔야 다른 분들한테 기회가 좀. 저는 이제 뭐 북이 핵을 개발했고 그다음에 미사일을 쏘고 하는 게 그다음에 풍선을 보내고 하는 게 계속 뉴스에 나오고 불안한 옆에 사람들이 물어보면은 야 우리도 다 미사일 쏘고 하는 거야. 일희일비 할 필요가 없다. 근데 그걸 자꾸 언론에서 문제화를 시키는 게 있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뭐 핵을 가졌다 그래서 지금까지 전사에 핵을 먼저 쓴 사례가 없잖아요. 마지막에 2차 대전 때 일본한테 미국이 쓴 거고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재래식 무기를 써서 핵을 안 쓰는 거고 어디까지나 어느 학자가 얘기했던데 핵은 쓰지 않는 무기라 그랬는데 문제는 이제 고민입니다. 저도 통일을 지향주의자였는데 여야 간에 대화도 않고 게시판에 들어가면은 서로 적으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북한하고 대화가 될까?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이 국민의힘하고 대화하기보다 북한하고 대화하기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이 한번 질문이니까 예. 답변해 주시죠. 예,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자, 저 제일 앞줄에 계시는 저 선생님이 먼저 아까 손을 드셨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만 가능하면 축약해 주시면 다른 많은 분들이 좀 기회가 있습니다. 좌계학당의 김영래입니다. 최근에 그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은 러시아는 핵을 갖고 있고 갖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영토를 침략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공은 우주 경쟁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막강한 핵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진나라가 육국을 통합을 할 때 원교 근공이라는 그 아이디어로서 무력 통일을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핵의 공포로 해가지고 원피 멀리는 핵전쟁을 피하게 하고 그 다음에 가까이는 그 군사력으로서 재래식 군사력 혹은 여러 가지 제3열, 4열 내세워가지고 혼란에 빠뜨려서 하는 근공 정책.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은 원피 근공의 시대가 온 게 아닌가 이런 상황 예측을 하는데 우리나라 국가나 그 통일이나 안보 이런 걸 염두에 둬서 안병진 교수님한테 질문을 드립니다. 미국에 우리도 핵무장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것을 외교적으로 접근하는 방법과 성사 농도는 어떻게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 그것도 아주 필수적인 질문인데요. 자, 그러면 이쪽으로 오는데요. 아까 먼저 손 드신 분이 계셔서 1번, 2번, 3번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아니, 이쪽에 저기 제가 보기에 왼쪽에 계시는 저 뒤에 남자 선생님이 먼저 하시고, 예, 이쪽, 예, 그다음 두 번 하시고, 우리 여자 선생님 하시고, 우리. 안녕하십니까. 저는 만주 지찰에서 온 지명광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지금 자유아시아연대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오늘 기대한 만큼 굉장히 많은 머리가 번쩍번쩍한 이런 아이디어나 이런 화두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좀 드릴 말씀과 또 질문이 있는데요. 지난주에 바로 이 장소에서 이제 티베트 위구르 남몽골 자유 독립을 위해서 활동하시는 지도자분들 한국에 오셨고 이 장소에서 초원의 길 자유경제지대와 동북아 민족정책이라는 회의를 했었습니다. 이제 간도 문제에 관련된 이제 인사들과도 좋은 이제 교제를 했었고요. 그분들이 한국에 온 이유는 한국은 독립운동을 하셨고 했고 또 자유민주주의란 이런 체제를 6.25를 통해서 수호를 했으며 최빈국 국가에서 오늘날의 4차 산업을 선도하는 선진국의 반열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그 짧은 기간 내 이러한 성과를 인류 역사상 없던 이런 성과를 이룰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인가, 대한민국이란 그 정체성이 무엇인가라는 이런 경험을 배우러 이제 온 것입니다. 와서
아마도 그분들한테 상당히 좋은 그런 경험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가기 전에 그분들이 한국에 이제 또 드린 얘기가 있었는데요. 남북 통일은 꼭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제 해야 된다. 그리고는 그냥 통일 한국이 아니라 그레이트 코리아가 되기를 바란다. 그분들은 자유와 독립을 위해서 미국도 일본도 유럽의 많은 나라들도 오랜 수십 년 동안 다니면서 많은 이제 활동도 하고 했었는데, 한국이야말로 그 답이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바라크인데, 대한민국이 이제 분단되어 있는 게 가장 큰 과제인데, 한국 코리아의 입장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그 국민이 경직되어 있고 위기되어 있는 상황, 이거는 그분들도 바라지 않을 거고, 또 그 방향이 무엇일까? 방금 정국식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두 개 국가로 또 그분들이 비슷하게 얘기를 하셨는데, 꼭 통일을 이제 하고자 하면 오히려 통일은 얻을 수도 없으니, 그 통일이란 그 최종 궁극적인 목적은 숨겨두고, 오히려 이제 다른 이제 그 다이렉트를 안 되면 우회적으로 해서 이제 국가 대 국가로 수교도 하고, 그 다음에 관계나 이제 개선이 되고 신뢰도 형성이 되면 이제 동맹국도 관계도 맺고, 포괄적인 나아가서 포괄적인 동맹국가로 해서 순차적인 단계별로 해서 통일을 이루어가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식 선생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질문들이 아주 주옥 같은. 자, 선생님 잠깐만. 조금만 선생님. 아니 뒤에 선생님 먼저. 바로 앞에 선생님 거기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여자 선생님 드리고, 이 선생님 제일 나중에 손을 제일 나중에 드셨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아니 그쪽에 나중에 질문하겠습니다. 예, 좀 간추려 주십시오. 도천수 대표께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타미플로 하나 못 보냈다. 그리고 또 북한에서도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자고 그랬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대답이 없었다. 왜 이게 대답이 없었는지, 여기 있는 분들 중에는 이런 내막을 아는 사람도 있지만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 답변 좀 한번 해주시고, 정국식 대표는 아까 구체제 방식은 지향해야 되고 새로운 방식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기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나를 위하고 뭘 한다. 저는 그건 반대를 하지만 어떻든 말씀은 존중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지식인, 특히 유학파 지식인들은 미국의 관여 없이는 절대 남북 문제는 진전이 될 수 없다. 이런 게 지금까지 쭉 이어져 왔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통일 어쩌고 저쩌고 정의, 민족 이 얘기하지만 미국의 관련 없이는 아무것도 진전이 없다라는 게 대부분 지식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방식은 같다 하는데, 미국을 매개로 해서 남북 문제를 진전시키는 이것도 그 방식에 속하는 것인가 아닌가, 그거 답변해 주세요. 예, 이 선생님, 제가 흥사단 선배님 제 아는 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양보하시죠. 우리 여자 선생님 이쪽에 앞에, 예, 세 번째 줄에. 예. 우리 이 선생님 저하고 알기 때문에 손해를 보십니다. 오늘 주제가 대한민국 어디로 가야 하나인데, 저는 사단법인 단권조선연구회 이사장 홍혜수입니다. 오늘 우리는 태극기 없이 애국가를 불렀습니다. 이게 맞는 건지 그것부터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왜 그랬는지, 왜 태극기 없이 우리가 애국가를 불러야 되고 국민노래를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요, 저는 5,000년의 역사를 다 밝혔습니다. 그리고 당군이 누구신가도 밝혔습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하고 하지만 과연 전 세계 인류의 최초의 국가를 세우신 우리 국조님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는지. 예. 북한은 그래도 조선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우선 이런 것부터 우리가 좀 다시 생각을 해야 되고요.
아까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해서는 농막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택 문제 이런 것도 전부 다 우리는 산이 70%고 바다가 30%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70%에 대한 그 문제에 대해서도 아마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북한에 우리는 한 민족이고 같은 저기 성묘 참배로 통일은 우리는 동방의 지국으로서 모든 인류의 예의를 갖춘 우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북한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성묘 참배로서 문을 열어야 될 것입니다. 예. 네, 그리고 네. 아니 가만히 있어요. 아니, 그다음에 오늘 주제와 관련된 것으로 좀 얘기를 아니 모아주시면. 통일입니다. 통일. 이 문제는 통일이기 때문에 성명 문제로 해서 문을 열자는 겁니다. 네, 얘기를 좀 줄여주십시오. 네. 네. 다른 분들의 좀 기회를 좀 드려야 되니까요. 네. 너무 많아요. 네. 네. 그래요? 입니다. 네. 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래요. 그러면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두 분 남으셨어요. 우리 이 선생님하고 저쪽 편에 한 분 하고. 우선 아니 마이크를 좀 드려야죠. 저기 이 선생님 먼저 드리세요. 여기. 여기 드리고 마지막으로 손 드신 선생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 흥사단 멤버입니다. 근데 저는 좀 엉뚱한 얘기거나 아니면 좀 뭐한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렇게 간단히 얘기하면 한국의 지금 국제적 상황, 국내적 상황이 상당히 심각하다.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 부안말하고 똑같다. 심해요. 이거를 우리가 인지를 못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봐요. 왜 그러냐 하면은 미국과 일본이 짜고치고 지금 고스톱을 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이 지금 혼자 고스톱 칠 수가 없으니까 두 놈이 같이 짜고 중국 놈하고 고스톱을 치고 있다고. 이미 오래전에 50여 년 전인가요? 과거에는 미국하고 러시아가 쳤다고.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뭐 사람도 죽이고 전쟁도 계속 나오고 그런 그 이데올로기 전쟁이 있는데 이제는 이데올로기 전쟁이 다 끝났다고 그러는데 뉴 이데올로기 전쟁이 시작했다. 이렇게 저는 얘기하고 싶고 그런 면에서 간단히 정리한다면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이런 국제적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하지 않으면은 한국은 일본이 도망갈 때, 야, 100년 후에 내가 다시 온다. 그것이 언제냐면 2045년입니다. 예, 잘 그리고 알겠습니다. 그 이전에 했다라고 그러면 2010년이에요. 그래서 2010년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명박 정부가 세워진 지 몇 년 되는 해인가요?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까지가 이게 다 2010년 이후예요. 네. 그래서 뭐냐면 이미 한국은 100년 후에 오는 거에 대한 일본의 그 준비가 되고 있는데 이런 전략을 미국하고 쓰고 있다. 근데 조금만 난 일본만요. 아니요. 일본만 하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세계는 유대인이 지배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는 일본 애들이 같이 하고 있다고. 네, 잘 알겠습니다. 일본 애들이 미국의 각종 정치가들 또는 경제인들 또는 기타 나라들의 전부 그 돈 주고 여자 주고. 네, 이제 좀 줄여주십시오. 왜냐하면 여기 함께 해야 되니까 다른 분들이 함께 기회를 공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제 그만 좀 마감하겠습니다. 이쪽에 손 드신 선생님 하시고 그다음에 전 일부 사회를 보신 윤경로 총장님이
마지막으로 하시고 안 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일단 그러면 저기 손 드신 두 분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더 추가는 안 받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죄송합니다. 네. 오늘 근데 아주 뭐 토론이 내용이 주옥 같습니다. 주옥 같은데 다만 시간은 줄여주셔야 여러분들 함께 하는 자리니까요. 네. 먼저 민주, 정의, 평등, 평화, 통일을 지향하는 촛불행동의 정영훈입니다. 어쨌든 지금 주제는 한반도 정세 변화 이 부분에서 이제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지향하는 그런 이제 발제가 이루어지고 그랬는데 이제 미국의 전략에 있어서 그 문재인 정부, 이제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 이어서 문재인 정부가 됐을 때 한반도가 매우 그 남북한 관계가 좋아지는 과정에서 미국이 어떤 한반도에 대한 또는 대한민국에 대한 어떤 전략의 변화에 의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제동이 걸렸나 그 내용에 대해서 아는 바가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이제 윤석열 정부를 미국에서 지원을 해서 결국은 윤석열 정부를 만들었다고 하는 측면이 있겠는데 이 윤석열 정부는 이제 그로부터 친미 친일 그런 정권이 되었고 반공과 반통일 또는 흡수통일 그런 정부가 되어가지고 오늘날 통일 지향과는 완전히 거리가 멀어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평화 통일을 한반도에서 도모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그 반통일적인 반평화적인 정부를 물리치고 그 변화를 시켜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지 세 분께 좀 지혜를 부탁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두 분 손 드신 분이 여성분 두 분이 계시는데요. 저기 지금 모자 쓰신 선생님하고 뒤편에 그 두 분만 드리고 이제 마감을 하겠습니다. 그 대신 두 분께 또 당부드리면요. 역시 아주 압축해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5시간이 네, 지금 시간이 너무 경과해서 지금. 예, 김명신이라고 합니다. 저는 강제동원 귀국선 후쿠시마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두환의 비자금 수사를 문제를 가지고 오랫동안 여기에 헌신해 왔습니다. 김명신이라고 하고요. 오늘 그 대한민국 어디로 가야 하나라는 그 제목에 비춰봤을 때에 오늘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여기 특별히 한국의 초저출산 문제 이걸로 인한 인구의 지형도가 변하는 문제가 가장 큰 핵심 중에 또한 하나이고 또 다른 통일 문제에 다 관련이 되어 있지만 저는 두 가지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여기에 여성 발표자나 패널이 없어서 저출산이라는 이런 여성과 관련된 젠더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당사자들이 나와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전혀 없었다. 이 말씀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최근에 주영 대사께서 한국에서 주최하는 컨퍼런스를 거부한 적이 있습니다. 여성 패널이 없다는 이유로. 그런데 우리 아직도 여기에 아주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 대한민국 어디로 가야 하나라고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통일 여러 가지 노동 문제에 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 핵심이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인구 문제와 관련된 여성의 문제입니다. 여성의 어떤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많은 문제가 나오는가라고 생각해 봤을 때 그다음에 여기 지금 나오신 선생님들은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 하나 했을 때 이제 인구 멸절로 인해서 망하기 직전에 이 대한민국에서 그 젠더와 관련된 문제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에 대한 의견들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아마 도천수 대표님이 좌불안석이 됐습니다. 주최 측의 젠더 감수성을 질타하는 속 시원한 토론이었습니다. 김대리 선생님 마지막 질문자죠? 마지막입니다. 저 선생님 그 대신 짧게요. 네, 마지막입니다. 네, 저는 자유시 참변 기념 추모회 장영선이라고 합니다. 자유시 참변이라는 거 많이 알고들 계시죠? 그런데 우리 한반도는 안타깝게 기념비, 추모비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마석 모란공원에 가보니까 그런 안타까운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다가 추모비 하나 건립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개천절이 10월 3일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날은 최대의 국경일입니다. 이건 대통령이 나와서 축사를 하고 경축사를 하고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는지 그날 대통령은 뒷방에서 쉬고 있는지 이래서
해야 되는가? 대통령이 뒷방이 쉬어야 되는가? 나와서 경축사를 해야 되는가? 아니면 8.15 광복절이 뭐 때문에 있었습니까? 그럴 때는 나와서 축사를 하고 그러면 국경일 그것만도 못합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에 지금 단기가 4357년입니다. 이 단기 연호가 우리가 기미 독립선언서에 보면은 단기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단기 연호도 복원하고 개천절 행사도 대통령이 나와서 집전할 수 있게끔 기독교 세력이 무서워서 대통령이 뒷방에 있는 건지 여하튼간에 저기 발표하신 분들한테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같이 함께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주최측한테 이렇게 오늘 해주신 게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뜻은 그 전달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주최 측에서 알아서 하십시오. 맨날 술만 먹는다고 그러고 아마 얘기는 잘 안 들으려고 그럴 거예요. 그거 유튜버들한테 좀 전달해서 하든지 뭐. 자, 여러분들 대단히 아쉽잖아요, 그죠? 아쉬운데 장소와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여러분들 말씀은 좀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더 밤새워서 토론해도 정말 기분 좋은 그런 자리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주 마음이 뿌듯합니다. 이제 정리를 하는데요. 이제 나오신 질문들 뭐 일일이 다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하시진 않으셔도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세 분이 이제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도천수 새로운 길, 우리 안병진 신노선, 정옥식, 신체제 말씀하셨어요. 다 같은 문제의식을 지금 여러분들한테 던져 놓으신 거예요. 이 점을 주목하셔야 돼요. 도대체 그게 뭔가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아마 이렇게 물으셨던 것 아닌가 싶은데 그 점 중심으로 해서 정리를 좀 하시는데 순서를 어떻게 할까요? 그럴까요? 그러면 우리 정옥식 선생님 먼저 하시고 안 교수님 하시고 도 대표님 하시죠. 네. 여러 가지 날카로운 코멘트와 질문 말씀 감사드리고요. 미국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뭘 좀 해보려고 그러면 미국 이래저래 좀 발목 잡고 해방 놓고 이게 그런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것도 바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건 한국이 잘나서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이 크게 달라진 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도 뭐 개성공단, 금강산 또 타미플로 지원 문제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그게 이제 어쨌든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와 걸려 있는 문제인 거죠. 뭐 그걸 제가 지지한다는 말씀 아닙니다. 아무튼 그런데 과거에는 어쨌든 저쪽에서 제재가 풀리길 간절히 원했었어요. 네? 예. 근데 2019년 지나면서 그 미련을 접었습니다. 오히려 경제 발전의 핵심적인 전략을 과거에는 이제 이 제재 문제, 경제 발전에 유리한 환경을 이제 제재가 사라지는 그런 대외 환경을 의미하는데 거기에서 오히려 제재를 자력갱생과 자급자족을 실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겠다는 기조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뭔가 전향적인 대북 정책을 추구하려고 했는데 제재가 발목을 잡는단 말이죠. 그죠? 그리고 그 제재에 관해서 미국이 실제로 권한을 갖고 있고, 그죠? 근데 저쪽에서 일단 제재에 대한 어떤 문제에 관련해서 미련을 접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의 좀 뭐랄까 좀 이게 자율성이 좀 넓어질 수도 있는 공간이 잠재적으로 생긴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미국이 항상 대북 정책 관련해서 강조했던 게 한반도 비핵화였어요. 그죠? 그래서 뭔가 한국 거기서 이탈할 것 같으면 뭐라고 이제 막 조인트 까고 이런 식의 부분들이 있었는데 최근 미국의 기류도 미묘한 변화가 있습니다.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공화당의 정강 정책에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실제로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이제 비핵화 되지도 않는 소리 하지 말자. 일단은 뭔가 이렇게 좀 군비 통제 방식으로 해서 조선이 핵과 미사일 능력을 더 강화시키는 이런 것들을 일단 좀 동결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민주당에서 나오고 공화당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이제 스멀스멀 나오는데 그걸 공식적으로 얘기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 정부의 입장을 생각하기 때문에. 어쨌든 한국 정부는 계속 한반도 비핵화를 중시해 최고의 이제 대북 정책 목표를 삼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탈하는 거에 대한 어떤 좀 우려를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복잡한 말씀일 수 있는데 제가 드리신 말씀은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유연성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뭐 장기적으로 궁극적으로
뭐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중간 단계로서의 어떤 군비 통제, 그 과정으로서의 어떤 핵군축 이런 부분들을 평화 체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과거에 논의됐던 상주치와 맞물릴 수 있는 그 식권식으로 만들 수 있는 우리가 유연성을 갖게 된다면, 그죠? 예, 갖게 된다면 뭔가 뭐 한미 관계뿐만 아니라 대북 정책에서도 우리의 유연성, 자율성 공간이 넓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 기관을 말씀드린 거는 그분의 취지는 그게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관련해서는 발제문에 좀 몇 가지 좀 담아놓은 부분이 있는데요. 기본적인 취지는 나라를 이롭게 하면서 관계를 이롭게 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보자는 겁니다. 예. 그것이 지금 꽉 막힌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뭔가 대북정책 관련해서 우리 내적인 어떤 이제 좀 창의적인 기반을 만들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그런 어떤 문제의식을 이기이관 이게 기존에 있던 사드 상황가 아니고요. 그냥 제가 이런저런 궁리하다 만들어본 표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생소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수. 자, 그다음에 우리 안명진 교수님. 예. 그 선생님들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서 저랑 관련되는 부분만 짧게 선생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도 많아서 그 중에서 짧게 두 가지만요. 아까 김영래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핵무장 부분, 이거는 정욱식 선생님 글에도 있지만 앞으로 한국 내에서 굉장한 논쟁이 될 겁니다. 만약 특히 트럼프가 당선되면요. 그러니까 미국의 민주당은 아직까지는 확장 억제에 대한 믿음이 강한 집단입니다. 근데 그분들 사이에서도 요즘에 약간씩 기류가 달라지곤 있는데 해리스가 됐을 때 확장 억제에서 크게 벗어나려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북한의 어떤 상호작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요. 근데 트럼프 같은 경우는 측근들 중에 이 중국과의 핵무기 경쟁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일정한 역할 분담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시기에는 상당히 우리 국내 여론에 굉장한 논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만약 대선 정국이랑 맞물려지면 뭔가 민족주의적 정서를 자극하는 후보들 같은 경우는 꽤 폭발력 있는 논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근데 핵무장론에 동의하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만약 핵무장에 동의하시려면 핵무장 얘기를 안 하셔야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한국에서 조금 온도를 떨어뜨리고 좀 더 합리적으로 논의가 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저희가 핵보다 사실은 경제 안보가 더 위험합니다. 군사적인 핵무장 이전에요. 원전에 관계돼서 우리가 요즘엔 전 세계가 다 디리스킹이 화두거든요. 어떻게 하든지 해외에서 의존의 여부를 줄이는 게 화두예요. 근데 핵무기 만드는 거 이전에요. 원전에 대한 외국에서 수입하는 것에 절대적 의존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그런 평화적인 문제부터 보수 진보가 서로 머리를 맞대는 게 먼저 현명하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좀 더 지혜롭고 신중한 접근들이 필요한 게 아닐까. 만약 저희가 국내에서 핵무장에 대한 논쟁이 격화되면 핵무장을 원하시는 분들도 그 길이 실현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아까 촛불행동 선생님께서 질문하셨던 문재인 정부 시기의 미국의 제도, 짧게 말씀드리면 그 당시 문재인 행정부가 미국이 얼마나 신냉전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가를 안이하게 생각하신 경향이 있었습니다. 정상회담 하실 때 미국 애들이 양안 관계에 굉장히 집착을 했습니다. 정상의 그 문구에 집어넣으려고. 그러니까 이미 제가 바이든 들어섰을 때 바이든 인수위 때 이미 강연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한국의 좀 진보적인 분들이 제 얘기에 동의를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당시부터 줄곧 얘기하는 게 미국 백악관은 미국의 민주당을 옛날 민주당으로 생각하지 마시라. 지금 미국 민주당은 신냉전 민주당입니다. 그분들은. 그래서 모든 거는 프리즘이 중국과의 패권 대결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그 미국의 민주당을 비롯한 리버럴들의 기류에 엄청난 변화를 조금 뒤늦게 놓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랬었고요. 그 다음에 트럼프와의 관계에서는
하노이 파산은 제가 알기로는 그거는 뭐 치밀한 계획적인 체계적인 미국의 대외 정책의 행보는 아니고요. 트럼프 시기의 독특성은 시스템에 입각해서 움직이질 않아서요. 존 볼튼의 변수도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건 전적으로 트럼프가 원래 단기 기억 상실증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이슈에 집중하다가도 팍스 채널에 다른 뉴스가 나오면 또 다른 거에 집중합니다. 원래 그 사람이 그렇습니다. 제가 뉴욕 유학 시절서부터 저희 뉴욕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트럼프는 이상한 그 행동이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물론 좀 진보적인 분들이 그 당시 문재인 행정부가 미국을 좀 더 압박하지 못했던 부분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역사의 복기가 좀 필요합니다. 성찰이 필요합니다. 그거는 도촌 선생님이나 정욱 선생님 얘기에도 함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을 시민사회가 좀 한번 크게 돌아봤으면, 뭐 윤석열 정부의 잘못은 너무나 분명하니까요. 거의 19세기, 뭐 20세기 초반의 냉전 아닙니까? 제가 거의 용산에 있는 누구 이름은 얘기는 안 하겠는데요. 그건 뭐 거의 시대착오의 극치죠.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좀 더 시민사회가 비판적, 반성적 평가를 해야 될 시점이 오지 않았느냐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상입니다. 예. 도천수 대표님께서는 일단 뭐 주최 측이기도 하니까 토론하고 마지막 마무리 말씀 전체. 저기 간단히 좀 문제 제기하신 답변을 드리면, 유정 이사장님 제기하신 문제는 많은 토론이 필요한 그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 개인적인 견해는 남한에서 이상적인 제재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동진 그 회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그거는 이른바 워킹 그룹의 횡포를 막지 못한 것에 이제 가장 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굳이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린다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가서 무기를 사줄 때 한 가지 정도는 좀 얻어와 있어야 된다. 얻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개성공단 문제는 금강산 관광은 이거는 그 인적 교류이기 때문에 사실은 대북 제재에서 피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이 되시고요. 홍혜수 이사님 말씀하신 거는 태극기 저희 실무적인 부찰입니다. 부찰이고, 또 몇 가지 그 제안은 저희들이 앞으로 추후에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병신 대표님 말씀하신 점은 무조건 저희들이 앞으로 잘 유념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천절 장윤선 대표님 말씀하신 거는 이건 무조건 저는 개천절 행사가 잘 돼야 대한민국의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상희 회장님 또 우리 유족운동 하신 분들 많이 모이는데 올해 개천절을 그런 의미에서 크게 하려고 하는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데 이걸 돌파를 해야 대한민국 희망의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개천절이 종교적인 그런 그 한계에 좀 부딪혀 있습니다. 그래서 개천절 행사를 잘 하도록 오늘 모이신 분들께 힘을 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를 말씀드리면, 오늘 저희들이 행사 기획한 사람으로서 심포지움의 주제 발표를 하신 분들은 그 대한민국의 최고의 권위자들입니다. 그래서 저 빼놓고요. 그래서 근데 다만 저희들이 무리하게 일정을 잡다 보니까 충분히 말씀도 못 들었고 토론이 안 돼서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그 발표할 사람보다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이 발표하고 토론할 수 있는 그런 기획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화백회의가 그런 곳이고 원탁회의가 그런 곳에서 많은 분들이 같이 동등하게 토론할 수 있는 그런 그 장을 앞으로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젠더 감수성에 대한 답변 안 하세요? 그거 예. 잘못했다. 하여튼 근데 그거 농담이 아니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이렇게 가만히 일부러 생각하고 하지 않으면, 신경 쓰지 않으면 놓쳐버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또 우리 같은 연배 사람들도 합니다. 자, 대한민국 어디로 가나라는 주제로 오늘 긴 시간 토론했습니다. 독립유공자 유족회, 시민의 시대가 주관하고 한국민족사회단체협의회, 헌법개정국민회의,
남북경협경제연합회 남북민간교류협의회가 주최한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어쨌든 새로운 많은 화두를 안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끝까지 남으신 분들은 우리 중간에 촬영 먼저 다 나오셔가지고 함께 기념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나와주시죠.